장 막판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뉴욕 증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나스닥이 장 막판에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오늘 장에서는 S&P 500과 나스닥이 장 막판에 하락으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테크들은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장 막판 들어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강하게 오히려 말아 올리는 모습이 장 후반부에 나왔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시장은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함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과 기업들의 실적들까지 저희 시간을 통해서 모두 점검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먼저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만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장 막판에 극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1만 9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주간 계속해서 실업수당이 청구가 되고 있는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 3만 6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21만 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노동시장은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됐던 이 주요 섹터들의 흐름들도 살펴보시죠. 네, 이날 빅테크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 섹터 가운데서 나홀로 이렇게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이어가면서 2%가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아마존 역시도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유럽에서 좀 악재가 겹치면서 이렇게 2%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 메타도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금융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헬스케어와 그리고 부동산 섹터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다우의 하락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먼저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나와서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존 4분기 EPS와 그리고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은 시간 외에서 현재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 2.6%, 2.7%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빅테크 소식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서 20%가량 하락을 하면서 밸류 매력도 부각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연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타겟 광고가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의견 속에 목표 주가가 775달러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스웨덴에서 파업 이슈도 현재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해서 이 사이버 트럭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이 AI 산업 규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고용주가 이 직원의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AI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가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더해졌다라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메타도 살펴보시죠.
네, 메타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대비해서는 상승세가 조금 옅어진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는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퀄컴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4분기 어닝비트에도 불구하고 이 핵심 사업 부문인 칩셋 사업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애플이 전용 칩을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칩셋 사업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은행인 UBS에서 목표 주가를 105달러로 상향하는 그러한 리포트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은 한 30%가량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스카이웍스도 보겠습니다. 스카이웍스는 그동안 애플에 독점적으로 칩을 공급을 했었는데 애플이 퀄컴과 이중 소싱 전략을 취하면서 독점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은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의 주가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퀄컴은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도 계속해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스카이웍스도 살펴보시죠. 네, 스카이웍스는 오늘 24%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강보합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은 또 어떠한 이슈들이 전해졌는지도 살펴보시죠. 네, 먼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예약 매출과 일일 순 이용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예약 매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수익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약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 속에 이렇게 주가는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 약물인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연간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갔고요. 이어서 펠로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펠로톤은 이 피트니스 기구를 생산,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2분기 매출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나 이 3년 만에 두 자릿수의 마진율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포드도 살펴볼 텐데요. 포드는 연간 가이던스가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장 마감 후에 발표되는 종목들도 있죠. 방금 전에 속보로 아마존의 이 실적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EPS 같은 경우에는 1.86달러로 이렇게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매출액 역시도 1,877.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87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 아마존 웹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계속해서 광고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프뷰티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둔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PS는 0.76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종업계인 에스티로더의 이 매출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아마존은 오늘 1%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4분기 이렇게 좀 좋은 매출과 EPS를 기록을 했음에도 현재 3%가 넘는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프뷰티도 살펴보시죠.
네. 네, 로블록스도 오늘 주가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장중에는 이렇게 11%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 빠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프뷰티도 살펴보시죠. 네,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1%가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현재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17%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적 발표 종목들 살펴봤고요. 일라이릴리도 추가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는 3%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소폭 빠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438%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연가스도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량이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증가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유럽 한파 소식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지면서 이렇게 0.77%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도 만나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에게 이렇게 원유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최대 원유 수입을 하고 있는 이 중국이 수요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감 속에 오늘은 이 국제유가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머스트노우 통해서 만나보시죠.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일부 완화되는 기조가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또 중요한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뚜렷한 시장 방향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간밤 발표됐던 고용 지표 먼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은 21만 9천 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직전 주보다도 11,000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도 옷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신청한 실업수당을 뜻하는 계속 실업수당 같은 경우 188만 6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3만 6천 건 증가했고요.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한 고용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시장을 꽤 안정적이라고 묘사한 상황을 수치로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편 연준은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정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주 발표한 고용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1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월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2월에 강한 고용 증가에 비해서 완만한 수준의 고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베팅 시장에서는 훨씬 더 강한 노동 시장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데이터가 예상을 빗나갈 경우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영국은 간밤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연 4.5%까지 인하를 했고요.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인하 기조를 또렷하게 보냈는데요. 일단 기존에 영국 은행 같은 경우는 4.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 4.5%로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기준금리는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는 영국 경제와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또 올해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3.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년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영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영란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망치가 1.5%였는데 현재는 0.75%까지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이 유럽 관세를 놓고 영국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관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이 영국 쪽에 이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도 베일리 총재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의 경제도 분명한 영향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를 놓고 확실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를 모면해 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간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영국을 향한 추가적인 관세 조치와 관련된 코멘트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각국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나오는 소식들도 발빠르게 저희와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 시즌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어닝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조금의 우려감이 있다면 바로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 그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생각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이익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발표됐던 지난 4분기 어닝 시즌은 상당히 양호하기는 합니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중에 77.9%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를 했고요. 지난 10년간 평균치가 75%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전보다도 기업들은 더 나은 기업들의 이익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앞으로의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실적 발표를 완료한 이들 기업 중 3분의 2의 가이던스를 확인해 보니까 1분기의 실적 전망치가 기존치 대비 4%가량 낮춰진 상황입니다. 이를 놓고 더 어닝스카우트의 CEO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기업들의 실적 기대차에서는 개선된 부분이 없었다라는 지적의 코멘트를 내놨고요.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 앞으로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한 기업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존이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번에 지난 4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1,878억 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EPS 같은 경우도 1.86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1.49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매출을 놓고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제치고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위 기업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이 유통공룡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는 20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아마존이 월마트의 분기 매출을 뛰어넘게 될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고요. 다만 시장에서 아마존을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러한 매출단 안에서도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서비스인 AWS 매출이 되겠죠. 지난 2020년부터 쭉 해서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마존 매출 안에서도 AWS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17%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성장 상황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서 이 실적을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과 같은 기업들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달아 밝히면서 AI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가라앉는 모습이 나왔는데 과연 아마존도 어닝콜을 통해서 추가적인 AI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AI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과 자신감은 시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TSMC의 1분기 매출과 관련돼서 이 긍정적인 기조의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또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AI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홀딩스 장중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랩리서치 같은 경우는 1%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1%대 상승 흐름을 보이며 인공지능 붐의 주요 수혜주로 부상 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각각 단행하고 있죠.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조 엔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칩 법안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투자 확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핵심 지역으로는 중국과 대만, 한국이 떠오르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의 강세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MSCI 세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1년 동안 37%의 상승을 보였고요. 주가 수익 비율은 48.7배에 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도 자체 산업단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4년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매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오는 2025년에는 1,110억 달러 그리고 26년에는 1,39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치까지 함께 공유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에 TSMC의 1월 매출 발표가 있는데 25년 회계연도 설비 투자 기준으로는 TSMC가 380억 달러에서 420억 달러의 설비 투자액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단 24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제 설비 투자를 진행한 금액이 298억 달러인데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같은 경우는 미 텍사스를 비롯해서 16개 주에서 데이터 센터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죠.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지 다음 주 월요일 TSMC의 1분기 매출 또한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관련된 소식까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트럼프 미디어에서 암호화폐와 투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브랜드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이 트루스파이라는 이름으로 출원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기존 ETF와 새로운 커스터디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ETF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금융 플랫폼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 유독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의 움직임도 잘 예의주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번 주 다양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 또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까지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엇갈린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를 해석해 봐야 될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연준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엇갈린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0%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에서 금리 인하의 단서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고용 지표들을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1월의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56만 건 줄어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3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이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이 12월 대비해서도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나 이 서비스업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고용된 근로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렇게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를 하면서 서비스 중심만 이렇게 서비스업 중심으로만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혹은 임시직의 이러한 고용이 증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모두 다 좀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보다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2주 연속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좀 21만 건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이야기도 계속 이어가 보시죠. 네, 방금 전에 이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업황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그러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확장 국면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글로벌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 확장세는 약화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SM 서비스업 PMI에 연준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ISM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도는 그러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신규 주문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 중심의 이러한 서비스업 지표들은 실제로는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14개 산업은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살피면서 이 연준 인사들의 반응도 함께 보시죠. 네, 연준 인사들은 이렇게 금리 인하 신중론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 비둘기파인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이렇게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언제 행동할지 그리고 행동에 나서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필립 제퍼슨 미국의 연준 부의장도 역시나 이 금리 인하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트럼프에게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직면한 상황을 보면은 이 트럼프가 왜 금리 인하에 나서려고 하는지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 고물가 부담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 정부와는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그러한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관세 전쟁이 빨라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지표 안정만으로는 이 금리 인하의 재개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고용지표 부분이 이 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고용 지표들은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고용지표 둔화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업률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분석들입니다. 취임 첫날에는 이 연방 정부의 고용을 동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방 공무원을 재분류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이 고용 보호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서 언제든지 좀 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부 효율성부에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 부서를 좀 폐지를 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대기 발령 조치에 나서는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재택 근무를 폐지하고 또 복지를 축소를 하면서 자발적인 실업률을 증가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후 지표들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노동이 공급이 많아져서 이렇게 노동시장이 견고한 것인지 이후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 비농업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부분들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정부 고용이 포함됐다는 점이 이전 지표들과는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비농업 일자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은 16만 9천 건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직전월 대비해서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1%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 정도가 되면 완전 고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또 인플레이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금 상승률은 0.3%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지연 가능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 참가율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자가 감소할 경우에는 노동시장이 위축됐다라는 점 시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셔서 금요일에 고용지표 함께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금리 동결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을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얀브랜즈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급등입니다. 자, 목요일은 매주 있지도 않고 돌아오는 각설이처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언제나 그쵸? 목요일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다.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매주 다가오기 때문에 미국 그 주식을 시작했을 때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머리에 먼저 각인되는 게 아닐까. 목요일마다 되뇌이니까요. 물론 매달 나오는 것도 있지만 ISM이나 S&P의 뭐 제조, 비제조 PMI 지수도 있지만 이거는 매주 들리니까 그렇죠? 아마 파월, 뭐 FOMC, 연준 그거 다음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단어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빅5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주 나올 거 아니에요? 매주 그냥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쩌느니 뭐 그 전날과 그 다음 날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전날에는 내일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발표된 다음 날에는 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데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주 한 3회를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매달 한 주 3회니까 12번씩 들으니까 미국 경제지표 하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건 들어봤는데 그리고 실업이라는 글자가 그냥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뭔가 확 그냥 와닿죠. 뭐 제조 PMI, 비제조 PMI는 처음에 PMI가 뭐야? PMI가 무슨 우리 저건가? 헬스장에서 무슨 인바디 될 때 나오는 뭔 그 체질량 지수인가 뭐 그 비슷하잖아요. 뭔 아이인가. 그래가지고 뭔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딱 그냥 실업 수당이라고 나와버리니까 이거 저거 실직자들이 받는 거네.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그 제도가. 너무 이게 딱 명확합니다. 이 단어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매주 나오니까 뭐가 저기가 없어요. 매주 나오니까 어떤 그 너무 장기간 있다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몇 개월치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주 나와버리니까 지표는 확실합니다. 대신에 이제 매주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하니까 4주 평균으로 이제 보는 그런 보완하는 그 작업도 있죠. 어쨌든 매주 목요일은 무조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온다. 그리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연준하고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 우두머리에는 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준의 이 두 가지 이중 의무, 이중 책무인 이 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 최대 고용 쪽에서 그렇죠? 최대 고용 쪽에서 물가 안정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이 있을 것이고 PC라던가 CPI, PPI 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이 최대 고용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실업률이 어떤지 민간 고용이 어떤지 뭐 비농업 취업자 수가 어떤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준의 그 이사들이라던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거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면밀히 보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늘었는데 실업률이 너무 올라갔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얘네를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둘기파들이 득세하거나 아니면 원래 비둘기파였던 사람들은 목소리를 더 내거나 뭐 이런 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준의 이중 책무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표이자 매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먼저 각인이 되고 매주 나와서 변동성은 심하나 매주 촘촘히 볼 수 있는 가장 그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기간을 갖고 있는 지표죠. 자, 21만 2천 건 예측되는데 21만 9천 건. 자, 이거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예상치 상회 나오면 상회니까 뭔가 좋은 이게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잖아요. 상회 우리는 항상 높이 뛰기도 더 높으면은 신기록, 그렇죠? 멀리 뛰기도 더 멀리 뛰면은 신기록, 그렇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죠. 이제 실업수당이기 때문에 예상치 상회가 나와버리면 안 좋은 거죠. 실업자가 더 많아져 버린 거니까. 실적은 예상치 상회가 나오는 게 좋잖아요. 실적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예상치 상회가 나와서 더 플러스가 많이 나와야 좋은데 이거는 플러스가 많이 나오면 안 좋아요. 그렇죠? 얘는 예상치 하회가 나와야 돼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상회 나왔는데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21만 2천 건이 예상치였는데 21만 9천 건이 나왔으니까 실업수당이 예상치보다 더 청구가 많이 돼버린 거잖아요. 신규로 실업자 된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안 좋은 거죠, 지금.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안 좋게 나와서 이게 이제 이 W자를 그리고 궁둥이가 올라간 W자죠. 올라갔죠. 그 전에 2025년도 1월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발표, 이거는 그러니까 주간이기 때문에 뭐 그 졸튼이 뭐 PMI처럼 무슨 한 달 전, 두 달 전 지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전주예요.
바로 전주 거를 발표합니다. 21만 2천 건인데 21만 9천 건으로 예상치 상해가 나왔는데 바로 전주에는 21만 3천 건 예상이었는데 20만 7천 건으로 하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건 하해가 초록색이죠. 하해가. 그렇죠? 좋은 게 초록불이 그 초록불은 건너야 되는 거고 빨간불은 이제 스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적에서는 예상치 상해가 나온 게 초록색인데 이건 예상치 하해가 나온 게 초록색 것이에요. 그렇죠? 좋은 거니까 이건 예상치 하해가 좋다는 거죠.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나오면 안 좋은 거죠. 빨간색이 나온 건 다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았잖아요. 지금 이 4주로 보면은 4주 중에 3주가 예상치 상해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4주로만 이렇게 토막내서 본다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이죠. 그렇죠? 4개 중에 3개가 빨간색이니까 예상치 상해가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예상치 상해가 나쁜 거니까. 그렇죠? 빨간색 나왔다가 전주에 한 번 예상치 하해가 나왔고 다시 또 예상치 상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규 실업자들은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똑같은 말이죠. 요게 이제 이 2주 연속 계속 실업자인 신규 실업자는 이번 주에 발표되니까 저번 주에 새로 실업자가 처음으로 된 사람들이고 이거는 계속 2주 동안 또 실업자인 거예요. 이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계속 수당을 또 청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190만 건이 안 넘은 이 한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86만 건 예상이었는데 188만 건. 이것도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실업수당이니까.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지그재그하고 있는데 이 190만 건 요 라인은 안 넘어가는 선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0만 건이라는 이 박스권 상단이 만약 돌파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은 이거 좀 그런데 하면서 이거 그 트럼프 입김이 강해지겠죠. 야, 내가 분명히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니네가 안 하다가 저렇게 됐어. 이게 또 그 연준을 욕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계속 실업자가 190만 건을 넘어서 200만 건으로 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떵떵거리면서 봐봐 내가 이 지금 갈아치운다고 했지 내가 뭐 이럴 거예요. 갈아치우진 못하겠지만 하도 강성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예상치 하회가 초록색이잖아요. 좋은 게 예상치 하회, 예상치 상회, 예상치 하회, 예상치 상회. 이거 지금 4주간에도 지금 왔다 갔다를 했죠. 계속 얘네들. 근데 어쨌든 간에 190만 건을 안 넘는 지금 바로 3주 전 그 발표치가 189만 9천 건이 나와서 지금 190만 건을 갈 뻔했어요. 지금 여기서. 그 다행히 낮춰졌다가 다시 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190만 건 저기가 지금 관건이다. 저거 넘어서 만약 뻗어가는 이 지금 예상치 상해가 나와버리면은 지금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보이스가 갑자기 여기 숨어있다가 이제 이쪽 보이스가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아마 지금 연준 의원들은 저 190만 건이 안 넘길 바랄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4주 평균입니다. 이거 왜 하냐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매주 나오다 보니 촘촘히 볼 수는 있는데 매주 나오다 보면 변동성이 사실 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 같은 거 닥치면 미국에 허리케인 많이 오니까 남동부 해안에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싹 다 실업자가 됐어요. 그럼 그 주에는 실업자가 쏟아집니다. 그 주랑 그 다음 주에는. 그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 주가 갑자기 그 허리케인 때문에 예상치 초상해가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허리케인이 무슨 1년 내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 산불도 그렇고 그 1년 내내 매주 그런 일이 닥치면 사람이 그 살 수 있는 땅입니까? 미국이 너무 살기 좋은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너무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비옥한 땅. 가자지구랑은 전혀 다른 땅이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땅인데 거기서 그 일들이 만약에 매주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은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그걸 정착하면서 살 수도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한 주만 일어나는 그런 특이한 상황들을 조금 그래도 좀 넓게 봐야 평균으로 봐야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상쇄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4주 평균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4주 평균을 따지니까 22만 6천 건 정도인데 이것도 예상치 상회예요. 4주 평균도. 그렇죠? 지금 다 그래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4주 평균도 전부 예상치 상회라는 건 일단 동일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예상치 상회니까. 자, 이것도 지금 올라가 버렸잖아요. 4주 평균은
아까 신규 실업 수상 청구서는 조금 예상치 상회도 나오고 이러고 4주 동안 3주가 예상치 상회가 나왔죠.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는 4주 동안 2번이 지금 저희가 나왔어요. 예상치 상회가. 그런데 이제 4주 평균으로 에버리지로 따지니까 그래도 저점 고점이 내려가는 이 하락세가 완연해서 야 봐봐 4주 평균으로 따지니까 점차 지금 안정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만 건을 만약에 내려가는 지금 상황이 되면은 야 이거 완전 안정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번에 살아나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이제 급락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니까 그래서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20만 초반대로 그냥 확 가버리면은 4주 평균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좀 금리 인하를 할 거를 좀 타이밍을 더 늦춰도 뭐 욕을 안 먹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예상치 상회가 4주 동안 3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실업 수상 청구 건수 요 주요 지표에서는 조금 뭔가 고용 시장의 불안함이 여기서 조금 보이는, 그렇죠?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치솟아 버리면 어쩌나 하는 약간 불안감? 일만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약간 여기서 한번 2주 정도 더 이 현상이 2주 정도 더 지속이 돼서 만약에 상향을 해버리면은 약간 조금, 그렇죠? 이거 금리 인하 타이밍 우리 놓친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긴 해요. 아직은. 자,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또 꽉꽉 찼습니다. 자, 일라일이랑 로블록스, 코노코필립스, 펠로튼, 허쉬. 뭐 하나도 빼놓을 게 없는데요. 자, 그리고 요쪽이 또 저기죠. 이렇게 내려오서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그다음에 얌브랜즈, 그리고 필립 모리스까지 중요한 기업들이 장전해서 다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장 끝나고는 아마존,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핀터레스트, 마이크로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이 이거 갖고 돈 많이 번대요. 근데 좀 그 좋은 게임 만들어서 벌면 되는데 그때도 한번 나왔죠. 5.18인데 막 두들겨 패는 뭐 경찰 만들어가지고 저기 돈 버는 청소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걸로 또 거기서 막 지위가 주어진대요. 막 왕이 되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뭐 그걸로 뭐 로블록스를 아이들의 장난감인데 어쨌든 로블록스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올라왔고요. 자, 펠로트는 그때 피해 주식이었죠, 완전히. 코로나 때 엄청 떴다가 선생님 보면서 사이클 화면으로 하다가 코로나 저희 끝나니까 다 사이클 따로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망했어요, 이게. 주가가 완전히. 그리고 허쉬도 지금 안 좋게 나왔고 그 코코아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일라일이랑 뭐 노보노디스크 그 전주에 전일에 나왔고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요즘에 이것도 이제 주가가 안 좋으니까 실적에 관심이 많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볼 거는 얌브랜즈를 보겠습니다. 얌브랜즈 오늘 급등했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얌브랜즈는 요거 보니까 약간 빈대떡? 이게 약간 조약돌 같아요. 조약돌. 그리고 이 색깔이 일단 주황색이에요. 이게 초록색이 가장 좋죠. 초록, 노랑, 주황, 빨강. 빨강으로 가면 이제 이게 조그매지게 쫀득이가 조그매지는데 자, 요쪽이 강하네요. 이 얌브랜즈는 우리나라에 일단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치폴레는 안 들어와 있는데 타코벨은 들어와 있잖아요. 약간 치폴레랑 타코벨이랑 거의 좀 메뉴가 이거 비스무리하거든요. 그 멕시코 타코 이거 싸먹는 DIY를 싸먹는 그런 건데 타코벨은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KFC는 누구나 다 알고 할아버지. 그다음에 저기가 들어와 있죠. 저 피자가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3개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의외로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의외로 배당 쪽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한 연봉으로 봤더니 25년 동안 음봉 나온 년이 5년밖에 안 돼요. 엄청나죠. 20년이 양봉, 25년 동안 20년이 양봉이라니까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이 양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연의 시가보다 연의 종가. 연이 항상 끝날 때 마지막 날의 종가는 연의 시초가보다 항상 높았다는 거예요. 25년 중에 20년이.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꾸준한. 근데 어쨌든 과거 실적, 미래 실적이 뭐 탁월하진 않고요. 재무제표도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가치도 그렇게 저평가된 수치는 아니고. 그래서 요쪽만 좀 강점이 있어가지고 평균 배당금 지급자 뭐 요 정도 이 지금 눈속임 분석은 나오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상치 상회가 드디어 나와가지고 자, 매출액 예상치 상회가 3분기 동안 예상치 하회였어요. 그러다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동그라미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허들을 뛰어넘었다는 의미가 있죠. 자, 뭐 약간이긴 하지만 약간이라도 그쵸?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2.36 빌리언 달러 예상되는데 2.36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뒤가 틀렸겠죠. 이 6.35 밀리언 요거 차이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0.27.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순이익은 이거는 지금 약간 하회에 나왔어요. 지금 1.60이 지금 달러가 예상되는데 1.52달러로 4.85 정도 하회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순이익보다 매출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컨센서스부터 볼게요. 자, 컨센서스 145.91인데 자, 25년 동안 20년 동안 양봉이라고 했죠. 자, 이거 지금 이것도 145.91인데 지금 주가가 1.64만 오르면 그냥 여기 도달돼요. 지금 다 목표 주가 다 갔어요. 또 뒤로 가겠습니다. 이미 목표 주가에 거의 도달됐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오바이의 10홀드. 목표 주가에 도달돼서 그런지 일단 10홀드의 의견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주가는 이렇게 됐습니다. 매출 서프라이즈에 시장은 더 주목을 했죠. 어닝이 순이익이 조금 어닝 살짝 하회가 나왔지만 매출액이 4분기 만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야 완전히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건 너무 시원하죠. 지금 일봉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이 고점 추세선 보세요. 딱 계속 맞아떨어지잖아요. 여기 고점 추세선에 계속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지금 작년부터 내내 지금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맞고 거기를 완전히 딛고 정확히 정말 신기하죠. 이게 맞죠 이게? 정확히 맞아요. 여기 꼬리를 보세요. 이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요? 고점 추세선이 이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때도 그렇게 크게 안 밀렸어요. 자, 주봉도 보시면 너무 시원하죠. 자, 지금 2024년도 고점, 2023년도죠.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 140달러 여기 때문에 2023, 2024 계속 실패했잖아요. 드디어 날렸습니다. 와, 이거 2년짜리 박스권 돌파되면 또 새로운 시세 시작됩니다. 자, 월봉 보겠습니다. 자, 월봉 보세요. 지금 자, 월봉으로 보니까 더 있네요. 또 있어. 그렇죠? 2023이 끝이 아니었어요. 2021년, 2022년도 거기도 그 고점이에요. 또 140달러. 지금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거의 4년짜리 박스권이 돌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50달러 이상 가는 거죠. 이거 지금 엄청난 시세죠. 코로나 빼고는 전부 50개월 선에서 항상 지지고요. 그렇죠?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25년 동안 20년을 상승했죠. 자, 박스권 돌파가 얼마 안 남았고 이번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박스권 돌파의 동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치킨에 피자에 타코까지 얌얌 먹고 땡.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제도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딥시크와 관세 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을 해준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1.2%의 상승을 보인 채 사흘 연속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순매수 상해 종목들의 흐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도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을 포함해서 반도체 대장주들 그리고 네카우와 같은 소프트웨어 그룹주들이 이 대부분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신고가 종목들 위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이 매출과 관련해서 4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제장 섹터와 이슈의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실적 시즌답게 실적과 관련해서 어제는 국내 증시의 여러 종목들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일단 그 외 이슈를 먼저 점검을 해보면 재건 쪽에서 어제 변동성이 나왔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을 본격적으로 좀 발표할 계획이 있다라는 소식이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에게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졌고요. 이 14일에서 16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안보 회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종전과 관련된 발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재건주들의 시세 연속성은 이어지는 것일지 계속해서 오늘 장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주들이 맞물리면서 상승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처음 의료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건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발언 덕분이었는데요. 이제 챗 GPT가 의료용으로도 개발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관련주들이 국내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더 늦었던 글로벌 이슈들 점검을 해보면 AI 신약 개발 업체인 리커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하고요. 또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가 AI 신약 개발에 나섰다, 시드 펀딩을 유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의료 AI 쪽으로 계속해서 베팅을 해봐야 되는 것일지 일단 관련주에서는 온크로스가 어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죠. 램테크놀로지와 YC케미 그 주인공이었는데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유리기판을 직접 만든다라는 게 어제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차세대 기판으로도 불리는 만큼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이 하나의 산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장에서 해당 코멘트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YC케미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현대로템과 상향식품이 역대 최고가를 어제 다시 한번 갈아치웠고요.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45%, 영업이익이 130%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S&D 같은 경우는 어제 바로 30%의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AI 전환 효과로 인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4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52주 신고가,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 수주액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10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실적과 관련해서 오늘도 또 많은 기업들이 발표에 나서게 되는데 호실적 모멘텀이 오늘 장에서도 이어질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 이슈들도 계속 점검을 해보시죠. 대왕고래 테마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일제히 하한가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1차 시추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에 대왕고래 테마주들의 급등세가 있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그 정도의 또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으로까지도 퍼져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당 쪽에서는 과거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도 11번째 시추 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시추에 도전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야당 쪽에서는 이미 관련주들이 하한가를 가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멈춰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시추와 관련돼서는 실패가 예견돼 있었는데도 굉장히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이 상대 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지금 6개 남은 시추 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놓고는 이 자금 이슈도 아직까지는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에 경제성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 한가 간 종목들, 그동안 관련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석유나 가스, 밸브 쪽에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만약 남은 6개에 대한 시추도 진행하지 않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성장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실종되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에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유독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쪽의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램과 관련된 코멘트들 간밤 나온 것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10년물 금리 인하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죠. 트럼프의 계획은 정말 뭘까요? 일단 연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현재 이 세수의 문제가 아닌 지출이 더 큰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일환으로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도지가 있겠고요. 말 그대로 정부의 지출을 줄여서 전반적인 금리 부담을 낮춰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된다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찍어낼 필요가 없고 찍어내지 않는다면 국채 공급이 하락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없이 금리
금리를 내리는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 수혜주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현재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실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러한 계획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 무역 대표 후보의 코멘트들도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이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생산국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이 현재 해외에 있는 모든 기업들, 공장이나 이런 인력들 미국으로 들어와서 제조를 해야 된다라는 재건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계속해서 규제하는 중국과 유럽 또 여기에 한국까지 직접적으로 멘션을 하면서 만약 우리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용납 불가라고 하면서 강한 의지 표명을 했는데 이 미국 기업들을 규제하지 말고 너네가 미국에 와서 제조를 하고 생산 활동을 이어가라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인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는 직접적으로 없었지만 여전히 그 관세와 관련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모습도 간밤 확인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아마존의 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매출 같은 경우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만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 자체는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4분기 자체에 대한 실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소화할지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으로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마무리되고 밤 사이에 나오는 실적이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를 놓고 오늘 국내 증시도 약간의 관망 심리가 적용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고 실적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버와 듀크에너지는 미국 쪽의 기업이고요. 그 앞에 네이버나 또 어제 현대로텀이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동일하게 방상주로 분류할 수 있는 하나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추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다려보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주요 실적 일정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주요 일정들, 경제 지표들이 또 여러 개 발표되는 게 있고요. 다음 주도 실적이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만큼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갈지 일단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 막판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하는 듯 했지만 장 막판에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간밤에는 이 실업률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2주 연속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지난주 대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연준에서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 천연가스 재고 또한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연가스는 0.42% 오르기도 했는데요. 또 유럽이 한파가 닥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이렇게 천연가스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 미국이 중국에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 속에 이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실업률이 소폭 증가를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섹터별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네, 이날은 이 에너지 섹터와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따라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엔비디아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3%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1%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들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최고치 대비해서 20%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풀이가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광고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웨덴에서 파업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파업 이슈까지 더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 사이버 트럭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유럽연합이 AI 산업을 규제하겠다라는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AI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함께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퀄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어닝 비트에도 불구하고 이 칩셋의 사업 부진이 좀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애플도 전용 칩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퀄컴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이렇게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목표 주가를 105달러까지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웍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애플에 독점적으로 칩을 공급해 왔었는데 애플이 퀄컴과 이중 소식 전략을 취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 독점 체제가 무너지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 발표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예약 매출과 그리고 일일 순 이용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약 매출 같은 경우에는 미래 수익성을 점쳐볼 수가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부분이 부진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고요. 이어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어트 약물의 판매치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래도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3년 만에 두 자릿수대의 마진율을 기록했다는 점이 오늘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포드도 살펴보실 텐데요. 이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주가에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먼저 아마존 살펴보시면은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아마존 웹서비스의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시간 외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한 모습이고요. FBT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연간 전망 역시도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는 2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장에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2월 7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또 살짝 옵니다. 출근길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요, 일면과 구면에 걸쳐서요, 머니 무브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분위기가 비교적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주식시장에 좀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들이 사실 뭐 연이어서 뭐 계속 대규모로 순매수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직은. 근데 어쨌든 예전처럼 작년 뭐 하반기 때처럼 그렇게 뭐 외국인이 뭐 2, 30일 이렇게 연속으로 순매도 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 눈에 띄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좀 뭐가 좀 변하려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 2% 이자 받아서 어디에 쓰나? 그쵸.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인하할 기조니까 당연히 예금 금리는 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 또 코인행 열차 탄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워낙에 예금리가 낮다 보면 이 안전 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예금 이자보다는 2배 정도, 3배, 2배, 3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이런 상품을 찾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MMF라든가 이제 MMF 같은 거라든가 CMA 같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사실은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주식과 이제 코인 쪽으로 자금이 좀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표를 보면은요. 국내 5개 시중은행 정기예금 추이를 좀 한번 보죠. 작년 10월에 11조까지 예금이 늘어나던 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작년 12월에 무려 21조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5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1월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은행 정기예금에서 무려 26조 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여기에 투기 투자 대기성 지금이 요구불 예금도 역시 3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은행에 보통 그냥 넣어놓는 뭐 예금 이자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넣어놓는 쪽에서의 자금이 빠져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일단은 주식시장하고 가상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4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 공인예탁금이 57조 7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최근 2주간에 6조 원 정도가 좀 늘어난 거고요. 또 미국 주식 거래 대금도 우리 돈으로 97조 원이니까 12월 한 달 동안에 물론 1월 달은 아주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미국 주식 투자도 굉장히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을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가상자산 거래소 하루 거래 대금이 25조 원이나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향후 방향성 뭐 여러분도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내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리 좀 내수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이자가 낮은 사실상 거의 뭐 수익률이 좀 제로에 가까운 이런 어떤 상품들, 특히 이제 지금 실질금리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거의 만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이 국내 이 자금들은 어쨌든 조금 더 위험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조금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준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자금 이동이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도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사는 이제 대왕고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장 춘몽 대왕고래 정부 경제성 부족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대왕고래 시추 관련된 결과는 뭐 기사에 따라서 뭐 좀 이렇게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빠르면 3월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였고 보통 한 4월, 5월 정도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뭐 5월에 밝히겠다, 4월에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고 뭐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4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한 뭐 짧아도 한 달, 길면 두세 달 정도의 발표 그 기간이 좀 남았는데 전격적으로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내용은 없다죠. 그러니까 일트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대왕고래 탐사 시추에서 유의미한 가스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다 뭐 굳이 덧붙여서 뭐 전반적인 석유 시스템 구조는 양호한 걸 확인했다. 지질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6개 유망 구조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사실은 이제 뒷북인데 별 의미가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가 시추도 좀 하겠다라는 건데 좀 예산 없죠. 그래서 석유공사가 이를테면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또는 투자를 받아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1차에서 이렇게까지 뭐 무의미한 내용이 나왔는데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겠고 정부에서 과연 또 예산을 뭐 다시 배정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산업부의 이 발표는 굉장히 약간 부끄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지난해 6월 3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사전 예고 없이 브리핑을 했죠. 대왕고래가 지금 발표를 하면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흥분된 목소리로 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안덕근 뭐 지금도 이제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뭐 삼성전자의 뭐 시총 5배의 뭐 어떤 그런 매장량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등등 굉장히 이제 국민들한테 바람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때 정치적 상황이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필요했을 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이게 이 동해 석유 관련된 얘기는 또 한 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용당한, 활용된 또 그런 또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뭐 단순히 양치기 소년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대외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동해가스나 동해 뭐 석유 관련돼서 이런 얘기 나올 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또 장난치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좀 쉽게 정부나 관료나 또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된 부분들 오늘 아마 주가 많이 떨어질 텐데요. 이 주가 떨어졌다는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나중에 규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산업계 얘기를 오늘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K배터리 3사 얘기입니다. 이미 뭐 사실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사가 첫 동반 적자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LG 엔솔, 삼성 SDI에서 SK 온도 이제 4분기 적자를 이제 기록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표가 좀 나오죠. 적자 규모가 SK온이 제일 크죠. 매출 규모는 LG에너솔루션이 6조 4천억 대로 제일 많긴 한데 어쨌든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또 적자가 여기에다가 미국의 이제 AMPC 그 부분까지 가하면 사실은 적자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기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AMPC라든가 뭐 IL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지원해주던 부분들을 만약 줄인다거나 또 되게 까다롭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2차 전지들 상당히 좀 더 업계들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뭐 좋은 좀 긍정적인 거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전기차 판매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올해 좀 전기차 판매가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좀 현재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배터리도 늘어나고
배터리에 이제 만들기에 필요한 소재들도 늘어나고 이런 식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 수 있는 여지도 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너무 좀 방점을 두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이 이렇게 선명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배터리 3사는 버티기 전략에 좀 들어가서요. 일단 공장 가동 좀 준비되고 있는 거 최대한 연기하고 그다음에 신규 투자들 일단은 좀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뭔가 좀 업황이 호전될 때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 전략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선의 뚝심통이다. 정기선은 이제 H현대 부회장이죠. 그래서 H현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조선, 전력 부분 다 정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이제 지주사인 HD현대 실적 상당히 좋다.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따지자면 그룹사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지금 잘 나가는 그룹이 HD현대그룹하고 한화그룹이 아닌가 싶죠. 특히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한화그룹의 계열사들을 담은, 그러니까 삼성그룹 계열사를 담은 이 삼성 ETF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한화그룹의 계열사들을 담은 이제 한화 ETF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마침 또 그것도 하나 운용해서 이제 냈던데 어쨌든 그 상품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도 보면 그만큼 이제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HD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조선해양 부분에 HD 한국조선해양 실적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쪽이죠. HD현대 일렉트릭도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 뭐 역대 최대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또 지금 이 두 업종 쪽 조선 쪽하고 전력 설비 쪽은 앞으로도 성장성에 대해서 뭐 계속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업종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도 H현대나 이쪽에 이 그룹의 이 기업 실적, 뭐 그다음에 이 지주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이 중견 그룹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상위권 그룹으로 확 도약을 하고 있는 두 그룹, 그러니까 HD현대와 한화그룹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그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들한테도 좀 확산됐으면 하는 기대감은 참 있죠. 그렇게 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 시간은 이영훈 IM증권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시장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좀 등락 계속하다가 막판에는 그래도 나스닥 좀 오르고 이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오늘 뭐 특별히 좀 뉴욕 시장 관해서 눈에 띄시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오늘 뭐 엔비디아 주가가 좀 견조했었죠. 그거는 네. 이제 일단 그 JP모건에서 탑픽으로 또 엔비디아를 또 지정한 것도 있고 딥시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지금 차단 얘기들 나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맞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또 팔란티어가 또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히 여전히 AI 쪽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그림 자체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 더 리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무게 중심은 네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쪽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굳이 드린다고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이제 베센트 장관이 그 금리 인하보다도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에 더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쪽을 경계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채 10년물의 어떤 금리 흐름 자체를 갖다 일단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꾸로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이제 다시 고개를 좀 들면서 최근에 보면 러셀 2000 주가들이 괜찮은 개별 종목장이 지금 현재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빅테크는 실적과 향후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부분들. 예. 이거는 이제 그 회사가 좋아지고 계속해서 그쪽에 성장하는 건 맞지만 여전히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거에 대한 부담이 바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네. 조금만 시장의 기대에 미스하면 바로 그냥 급락해버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이 빅테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래서 뭐 급락을 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간 조정이라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주가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전체가 다 빠지면은 지수가 이제 바로 빠지니까 눈에 확 띄는데 돌아가면서 기간 조정을 뭐 종목별로 조금씩 받는다 그러면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크게 또 표는 안 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렇게 되면 정말 참 미국 시장이 표현이 좀 그렇게 나오면 되게 얕게, 되게 노련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참 드네요. 누가 마치 일부러 핸들링하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저도 참 그 표현이 딱 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들어보면 3일 연속 상승하고 뭐 우리도 반도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어제는 또 뭐 그 AI 관련주들도 좀 좋았고 등등등 우리 시장도 딱히 분위기는 어제 삼성전자도 또 좀 오르고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좀 괜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수급 자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나라 어떤 주가의 밸류에이션 작년에 워낙에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반작용 네. 그리고 작년 12월에 폐지됐던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시장의 하방의 리스크를 좀 제어해주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호재에도 급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전히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는 급등을 하기에는 증시 체력이 그렇죠. 만만치는 않은데 네, 네. 그 안에서 계속해가지고 순환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앞서 미국 시장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게 뭔가 이렇게 꾸물꾸물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꾸물꾸물하다가 한번 뭔가 조정을 한번 받을 때 좀 훅 갈 수도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약간의 불안심이들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뉴욕 시장 좀 그런 느낌이 좀 일부 있었는데 이게 아직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어떤 게 보이세요? 어떠세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저는 일단 국내 증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물론 우리도 그 외부 변수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변수에서 충격을 받으면 또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하락폭 자체는 미국 시장보다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같이 떨어지더라도. 네네. 네. 오히려 이제 우리는 빠지면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그 유럽장이 괜찮습니다. 네. 특히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연중 최고치 또 경신하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걔네들 거시지표는 되게 안 좋던데 안 장은 좋거든요. 잘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 미국 일변도로 집중됐던 것들이 자금이 일부 좀 분산이 되는 느낌을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는 미장이 좋고 글로벌 넘버원이 다 그쪽에 있기는 하지만 지나친 쏠림에 대한 이제 후유증을 우려하는 것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뭐 첨단 산업 이런 쪽보다는 전통주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과거에 좀 많이 떨어졌던. 많이 빠져 있고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 전통주들은 완전히 버려져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이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은 사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두르다 말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그러니까 꾸준히 뭐 일주일에 뭐 한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4일 정도 이렇게 두를 정도로 꾸준히 좋아지려면은 어떤 좀 전제가 좀 필요할까요? 여전히 환율이죠. 우리는 지금 사실 환개입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환율이 여전히 높고요. 최근 보면은 이제 일본의 엔화는 이제 강세로 좀 맞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그런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지 그렇죠, 않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좀 베팅을 크게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환율 1,400원을 하회하는 그런 어떤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300원대 어쨌든 90원이라도 1,300원대 후반으로라도 약간 네네. 1,003자가 나오는 정도가 돼야 될 거다. 뭐 거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뭐 BOJ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것이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그 어떤 뭔가 편승 효과, 뭐 밴드웨건 효과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편승 효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엔화하고 동조를 작년까지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일본 내부의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금리를 좀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독자적으로는 못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얘기는 미국이랑 뭔가 네, 공조가 되지 네. 않고서는 일본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번에 엔화가 강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동반 강세가 나오는 거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세의 비중도 어떤 폭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강해진다 하더라도 그걸 고스란히 반영하기보단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내부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이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그게 확실히 잡히려고 그러면 업종에서는 반도체 쪽이 완전히 돌아서는 그림이 그렇죠.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서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 예. 자체가 돌아서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실 말씀을 하셔서 아예 그냥 삼성전자 말씀을 좀 따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며칠 계속 괜찮고요. 뭐 외국인도 뭐 계속 팔지는 않더라고요. 뭐 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모색이 되는 거냐? 또 최근에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된 부분도 있고 엊그제 AI 관련돼서는 또 흔한 뭐 좀 이른바 한미일 뭐 AI 동맹 결성 뭐 하여간 기사는 그렇게 되게 뻑적지근하게 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삼성전자에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려는 그런 주변 여건들이 좀 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하실 법해서요. 경제는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이제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건 때로는 센트의 개선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이재용 회장이 사법의 어떤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세물투만이 방한을 하면서 삼성하고 이제 미팅을 갖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주력으로 지금 이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쪽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세물투만이 또 로봇 사업을 협력하고 싶다는 글쎄요,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 찾아왔을 때는 그런 협력보다는 돈의 목적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스타게이트 그 네. 프로젝트 투자. 네. 아무래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룹이니까 그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또 그걸 조금 더 확산시켜 놓으면 삼성 쪽에서도 그걸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돈만 내고 말 건 당연하죠. 아니잖아요. 그 네. 반대급부로 거기에 우리 이제 삼성에서 어떤 부품 HBM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네. 납품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칩을 개발하는데 거기서 직접 한다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겠죠. 진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어제 보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제 첫 행보로 공장을 직접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네. 실태를 좀 체크하고 있는 모습을 기사화됐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상징적으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싶은 네. 의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외에 제가 사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출연하는데 뭐 유튜브가 됐든 방송 같은데 나갔을 때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도 계속해가지고 체크를 했었던 건 중국 현지 상황인데요. 중국 쪽이 지금 이구안신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 정책 사상 최초로 이번에 스마트폰까지 보조금이 지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이제 상해 지역은 전년 대비해서 70%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구글이 아니죠. 화해예요? 아니요. 뭡니까? 폭스콘. 칩 만드는 회사. 저기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저께 그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 퀄컴 회사 얘기하신 거예요? 퀄컴에서 예.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중국 쪽에 고가품 판매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AI 스마트폰하고 AI PC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의 계획 그림을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또 어제 또 마침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25년도에 이제 AI PC하고 AI 스마트폰 쪽 판매 증가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오히려 HBM보다는 레거시 쪽에 이제 쇼티지 가능성 내지는
재고 소진과 이제 가격 상승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가 CXMT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반도체 회사 창신 메모리. 네네. 근데 이제 실제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CXMT가 지금 DDR4 같은 경우는 되게 양산을 하면서 시장을 치고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그 칩 크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크답니다. 그 그러니까 얘기는 기술력이 조금- 기술력이 좀 안전히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DDR5는 수율 문제도 있고 성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니까, 이게 만약에 스마트폰 특히 고가폰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재고가 그만큼 빨리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은 레거시 쪽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운이 좋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에이직 쪽을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는 가속기 칩의 절대 시장을 갖다가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쪽에서 자체 칩을 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다고 했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최고 사양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지 예를 않느냐라는 들어 지금 뭐 HBM3 정도 이런 것도 이제 기대감 같은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보다는 일단 레거시 쪽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HBM4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제 연구소 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칩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 뭐 들려오는 얘기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생각보다 그냥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매달리고 있고 성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속속 주변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레거시 칩이 이제 바닥 재고 소진이 빨라지면서 바닥을 치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 거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3월 5일 날 전인대가 있는데 양해 있죠. 그때 이제 또 추가적인 그 내수 부양책이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는 이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거시 쪽에서 먼저 회복이 기대가 있고 HBM4도 뭔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 사실 그 전에 이사님 삼성전자 여쭤보면은 걔네들이 좀 자꾸 뭐 이렇게 좀 약간 쇼잉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실체보다 부풀린 듯한 이런 식으로 뭔가 언론 플레이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은 이사님 말씀도 조금 변화가 좀 저는 느껴지네요. 그러고 관건이 중국이군요. 삼성전자의 본격 반등의 백그라운드에는. 터닝 포인트는 중국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중국 쪽에서 했던 그런 내수 부양 관련된 뭔가 내수 경기가 좀 회복되는지 여부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그거를 단순히 중국 쪽에 있는 중화개미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많은 회사들에 대한 실적과도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한 가지만요. 이거 좀 갑작스럽게 어제 저녁에 나온 얘기라 뭐 아마 그 놀라신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대왕거래 건 이렇게 되면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발을 빼야 됩니까? 이거 그냥 돌발이라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대왕거래 관련해서 그 탐사 들어가고 시추 그러니까 저기 조사하는 것들이 성공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실패를 또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베팅을 하셨어야지 무조건 된다고 베팅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투자가 아니죠, 사실은요. 네, 네. 그거는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20% 정도 확률을 가지고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이게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이 보통 이제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하고 발표하면서 진행을 했었으면은 시장이 그렇게 뜨겁게 반응을 안 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맞아요. 말씀하는 바람에 기대감을 더 부풀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란을 초래한 거는 조금 안타까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이게 뭐 성공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뭐라고 할까요? 비중을 떠가면서 뭐 고민하거나 그랬을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또 우리나라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다고는 해야죠, 이거는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아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장 얘기로 다시 좀 돌아와서 보면 로봇주는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특히 올 들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샘 올트먼 얘기도 좀 있고 뭐 대기업들 그다음에 미국의 빅테크들 다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작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있긴 한데 이게 이쯤 되면 좀 과열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과열권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팔란티어가 PER이 지금 보면은 포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배, 330배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는 PER이 없습니다 지금. 뭐 사실 실체도 없고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죠. 실체가 없다라는 건 아직 이제 매출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부품주 쪽은 당연히 매출이 있는 쪽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쪽 산업 자체가 확실히 길이 이제 열린 상태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업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까지의 패턴하고 다른 거는 올해 본격적으로 삼성이 참전을 선언했고 그렇죠. 그 외에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여러 회사들 뭐 한화, 두산, LG 뭐 이런 회사들 다 참전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성과는 나오게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부분들 여기서 이제 조정은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갈 때는 다 같이 가지만은 거기서 옥석은 가려질 것이다. 그러면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대기업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조정을 받을 때 실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이 뭔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부품 사업이다 했을 때는 그 부품의 어떤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네.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건지 아니면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정리하실 건지를 판단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로봇주는 이제 좀씩 좀 신중하게 접근할 때가 됐다라는 좀 말씀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아직은 좀 저도 앞에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2차 전지도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내용은 아직까지는 좋은 내용은 별로 없어서요. 일단 유럽 쪽 1월달 전기차 판매량은 각국마다 보면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다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전기차가 네, 유럽에서. 이제 그 유럽의 이제 그 배기가스 규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렇고, 예. 그다음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제 기업용 차량이나 이런 거는 전기차를 갖다 의무 구매 하게끔 하는 이제 법안도 이제 곧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확산에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아마 1월달 판매량은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이제 변수는 여전히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경을 할 것이냐,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냐가 그렇죠. 이제 변수죠. 네. 이제 그것이 아직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 부분이 시장이 공포감을 가지고 지켜봤었던 그런 내용보다는 좀 못하다 판단되면은 그 시점부터는 종목들이 좀 선별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지금 움직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기업들 있잖아요.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컨퍼런스 콜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회사들, GM이나 그다음에 테슬라나 예.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체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돌아서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은데 예. 뭐 오늘도 뭐 실적 나오고 좀 빠진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기타 이제 독일 3사 이런 쪽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스탠스가 공격적이지는 않고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 봐가지고는 그쪽 밸류체인들은 좀 돌아서는 속도가 그렇죠. 좀 느릴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이 시기가 어두운데 사실 언제 새벽에 올지도 해가 뜰지는 사실 모르는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시기를 뭐 이렇게 들어가냐마나 저가 매수하냐 마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정말로 반등할 때 확 올라갈 수 있느냐라에 대한 걸 한번 종목을 이렇게 선별하는 그런 시간으로 특히 2차 전지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무 리스크도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재무 리스크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어제 삼양식품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삼양식품 같이 이렇게 가격이 높은 종목 이렇게까지 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분들 많으실 텐데 새삼스러운 그런 이슈는 아니지 않나요? 실적 좋다라는 거 우리 충분히 예상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이제 이게 보통 실적이 좋은 거는 아는데 그 실적의 증가 속도, 폭 자체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전년 대비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향후 포텐셜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사양식품이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단계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주가 급등하고 나서 40만 원, 50만 원 벽에 막혀가지고
50만 원, 55만 원에서 40만 원 초반까지 계속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그랬죠. 증설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60만 원, 70만 원대로 한 단계 올라섰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터에서 이번에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제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구글 트렌드나 이런 쪽에서도 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한 방에 반영이 또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이 불닭볶음면 그 소스 만드는 그 회사도 주가가 어제 굉장히 반영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장주 그다음에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요 역할을 하는 관련주들은 역시 묶어서 봐도 좀 되겠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삼양식품만이 아니라 뭐 다른 우리 음식료 회사들까지 좀 다 이게 좀 확산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건 봐야 되겠죠.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KB금융이 수익이 5조를 넘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이 되는 세트 원 그거에 관련된 그 환율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거로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그걸로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금융회사에 있긴 하지만 이제 미국의 금융사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금융주들이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우리 금융사들이 똑같이 주가가 반영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고요. 우리 이제 특히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예대 마진에 의해 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었던 거지. 맞습니다. 어떤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뭐 특별히 차별성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예대 마진이라는 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는 떨어지지 않고 그 예금 이자는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더 예대 마진이 커지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겠지만 내부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건데 내국인들 상대로서 어차피 대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라면 그거는 내부에서 써야 되는 거죠. 국내에서. 근데 이제 그게 배당으로 저는 나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 주요 그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70%가 넘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다 밖으로 나간다는 돈을 얘기죠. 벌어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주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 번 거를 또 이게 주주들한테 환원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이거를 뭐 이렇게 큰 수익을 낸 거를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이렇게 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라고 그러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같이 경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예산이 적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로 봐도 특별세 명목으로 해가지고 한동안 얘기가 됐었던 게 뭐 이제 그 유가 급등하고 했었을 때 이제 횡재세 같은 거 얘기도 나왔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뭐 정치권에서 합의만 된다고 그러면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융 지주사들의 이 엄청난 이 순이익 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뭐 좋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글쎄요, 뉴욕 시장 뭐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최근 계속 연이은 장이 좀 긍정적으로 가다가 글쎄요,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죠.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에서 시장 상황 보면서 또 투자 전략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